안녕하세요. 세대를 잇고 남북을 잇는 특별한 강의 이시다. 오늘의 강연자 김경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국회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 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우리는 원산 간다,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한번 우리는 원산 간다, 과연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2018년 평양 김일성 종합경기장입니다. 바로 둥근공 하나로 시작되는 축구 민간회교,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김일성 종합경기장에는 당시 10만 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10만 명의 관중, 또 이렇게 관중이 꽉 차서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4.27 판문점 선언을 잇는 그러한 외교가 이렇게 아이들 발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2015년도 평양입니다. 이때 당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상황인데 1등을 한 북한 4.25 체육단의 시상을 남한 사람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10만 관중 앞에서 이것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군사적 위기가 고조됐을 때도 남북은 이렇게 북한 선수단에게 남한 사람이 시상하는 그러한 민간 외교는 끊임없이 추진됐었습니다. 2018년 8월입니다.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 강원도 선수단이 평양으로 판문점을 지나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서 육로로 평양을 올라갑니다. 사상 최초로 남한의 아이들이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평양을 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아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설렜을까요? 겁이 났을까요? 지금부터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3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홍타 스포츠센터, 바로 중국 운남성 쿤밍에 위치해 있는 스포츠센터입니다. 중국의 인구는 우리 대한민국의 30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담배 회사도 규모가 크겠죠. 엄청난 규모의 중국의 홍타그룹에서 만든 스포츠센터가 홍타 스포츠센터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이 홍타 스포츠센터를 임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학자 출신이 아니고 직접 남북 교류를 추진했던 필드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3년도에 홍타 스포츠센터를 제가 인수할 당시 중국은 스포츠센터 운영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었습니다. 홍타 스포츠센터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불케 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장만 16개 경기장이 있고 올림픽의 모든 종목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이 전지훈련을 합니다. 당시에 레알 마드리드 프로축구팀은 당대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역대 최고의 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브라질의 호나우두 카르로스, 잉글랜드의 베컴, 포르투갈의 루이스 피고, 프랑스의 지네딘 지단, 이 세계적인 스타가 한 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호화 군단 레알 마드리드 축구단이 제가 운영하는 홍타 스포츠센터에 전지훈련을 왔어요. 그리고 전지훈련을 하고 돌아가면서 당대 세계의 슈퍼스타 베컴이 전 세계 축구 경기장에서 훈련도 하고 경기도 해봤지만 이태리의 AC 밀란 축구장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축구장을 봤다 하고 돌아갑니다. 이후에 홍타 스포츠센터는 어마어마한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아졌습니다. 2004년도 대한민국 아테네 올림픽 국가대표팀이 또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이란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둡니다. 행운의 경기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로로 운남성 축구협회 명예주석이라는 직함을 받습니다. 이 명예주석이라는 직함이 북한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2006년도 독일 월드컵 북한 대표팀이 2005년도에 이곳으로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려고 그럴 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월드컵 대표팀이 평양의 승인을 받아서 저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북한 선수단을 훈련을 지원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밤새 또 다른 나라 팀들과의 훈련 경기 모든 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지켜보면서 북한 선수들이 개인기가 무척 뛰어나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11초 2짜리 축구에서 11초이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러한 선수들이 3, 4명이 있으면서 조직력도 상당히 갖추고 있었는데 아쉬운 게 바로 경기력이었습니다. 1994년 김일성 북한 최고 지도자 사망 이후에 북한은 경제적 고난으로 해외 전지훈련을 못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든 나라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국제 경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제 경기 경험을 가진 경기력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의 기술 축구 이런 기술 있는 축구팀과 경기도 해보고 아프리카와 같이 유연한 팀과의 경기도 해보고 유럽같이 힘의 축구를 구상하는 팀과도 경기를 해보고 이런 다양한 컬러의 팀들과 경기를 통해서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경기력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평양 내에서 북한 내에서만 경기를 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그러한 경기력을 풀어나가는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북한 단장한테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곳은 축구장이 16개나 있고 숙박시설이 2,000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 무상으로 훈련을 시켜줄 테니 9세 남녀 어린 선수부터 성인까지 훈련을 보내라. 그랬더니 북한 단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께 그것을 보고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 제안서를 글로 써서 밀봉을 해주면 보고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서를 밀봉으로 해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보고가 들어갑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인민무력부의 대협력부장을 보냅니다. 김경성을 만나봐라. 그래서 북한의 대협력부장과 우리를 보면 국정원 차관, 무관을 중국 천지리에서 만납니다. 그들이 2005년도에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무상으로 지원하려고 그러냐?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은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경기를 원하는 다른 나라 팀들도 많고 또 북한 선수들이 오면 남한의 프로축구팀들이 북한과의 연습 경기를 위해서 많이 오니 나는 훌륭한 많은 팀들을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선수들을 무상으로 지원해도 나는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제 솔직한 말을 듣고 북한의 대협력부장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선수단을 파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김정일 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경성 선생이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검증하라. 그래서 9세 남녀 선수부터 11세, 13세, 15세 연령별로 선수단을 보내는데 똑같은 팀을 9세 여자 2개 팀, 남자 2개 팀 뭐 연령별로 그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팀은 평양에 남겨놓고 한 개 팀은 제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로 훈련을 파견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연령별로 똑같은 선수가 한 개 팀은 평양에, 한 개 팀은 저한테 옵니다. 6개월 동안 각각의 평양에서, 쿤밍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 훈련기지에는 수많은 팀들이 전지훈련을 옵니다. 그리고 브라질 코치가 4명이나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브라질 코치한테 기술 지원과 전술훈련을 또 받으면서 매주 2-3번의 국제적인 세계적인 그 팀들의 경기도 지켜보고 또 그들과 직접 경기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엄청난 성장을 이룹니다. 6개월 후에 그들이 평양을 돌아갑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리정무 4.25 체육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평가전을 치릅니다. 평양에 남아있던 팀과 저한테 훈련을 받은 쿤밍 팀과의 평가전을 치르죠. 최소 경기 8대 0에서 최대 16대 0까지 납니다. 한 골도 안 먹고 북한의 임원들과 김정일 위원장은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은 김경성 선생을 교장 선생으로 칭하라 해가지고 북한에선 저를 그 이후에 교장 선생이라고 칭합니다.
교장 선생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최고의 예우의 명칭입니다. 당시 북한 선수단을 인솔하고 왔던 단장이 누구냐? 바로 이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북한 8강의 주역 리찬명 골키퍼입니다. 1966년 잉글랜드 올림픽으로 거슬러 오자면 아시아 최초로 북한이 8강을 올라갑니다. 당시의 천리마 축구단은 정말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월드컵 역사에 가장 큰 파란을 일으킵니다. 당시 우승 후보 이태리를 1대 0으로 이기면서 8강을 올라가는데 1대 0으로 이길 때 골을 넣은 박두익 선수보다 30개의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낸 리찬명 골키퍼를 유럽에서는 최고의 신과 같은 골키퍼라고 칭합니다. 전설이 됐습니다. 바로 19세의 나이에 클린트 기록을 세운 이찬명 단장의 기록은 아직도 월드컵 100년사에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천리마 축구단이 8강을 하자 우리의 박정희 대통령은 체제 경제행에서 뒤처질까봐 바로 중앙정보부 김영욱 부장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천리마 축구단을 이길 수 있는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중앙정보부의 정문에 가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라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 양지를 따서 양지축구단을 만듭니다. 북한의 천리마 축구단과 남한의 양지축구단, 북한의 군 천리마 축구단과 남한의 중앙정보부의 양지축구단은 살인적인 훈련을 하면서 서로의 대결을 위해서 그 살인적인 훈련을 통해서 남북축구가 1960년대 아시아의 최강으로 발전을 합니다. 1947년생 세계 최고의 골키퍼 리찬명, 1946년생 양지축구단의 최고의 스트라이커 이해택은 황금의 다리를 불면서 1960년대를 남북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해택과 리찬명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바로 경평축구의 주역들한테 경평축구 정신으로 축구를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몸에는 경평축구의 정신이 몸에 뱄습니다. 여러분들은 경평축구를 아십니까? 경평축구는 경성과 평양을 오가는 민족의 최고의 축제를 경평축구라고 합니다. 근데 경평축구는 지금의 서울을 말합니다.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축구공을 외놈의 머리라고 생각하라 하면서 축구만큼은 일본한테 지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경평축구를 만들면서 조선인들을 단합을 시키고 바로 조선인들의 긍지를 세우고 그리고 항일 운동을 하고 항일 정신을 무장한 것이 바로 경평축구가 되겠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경평축구는 한 번 경기 이후에 남북 분단으로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찬명 단장이 쿤밍의 전지훈련을 오면서 제가 이해택 당시에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북한의 리찬명 단장을 동시에 만납니다. 우리는 밤새 술을 마시면서 경평축구와 형내 60년대 천리마 축구단과 양지축구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리찬명 단장과 이해택 부회장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김경성 그 교장 선생이 경평축구를 한번 다시 살려보면 어때? 저는 각오가 생깁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기회가 왔던 겁니다. 바로 김정일 위원장이 김경성 선생을 김경성 교장 선생이라고 치면서 신뢰를 보내주면서 저와 어머니 그리고 제 아내, 아들, 누나, 조카를 초대를 합니다. 그 초대는 왜 초대를 받았냐? 저한테 훈련을 받은 20세 이하 여자 축구가 바로 모스크바 월드컵에서 아시아 최초로 피파 월드컵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 우승에 대한 공로로 제가 가족들과 함께 초청을 받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경평축구와 똑같은 남북체육교류 계약서를 체결해 주십시오. 김정일 위원장은 체결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평축구, 당시 경성과 서울을 오가는 경평축구 계약서와 똑같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남북체육교류 계약서가 체결이 됩니다. 그 남북체육교류 계약서를 체결하고 저는 우리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22번의 남북 스포츠 교류를 성사시킵니다. 그 대회 명칭이 바로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입니다.
저한테 훈련을 받은 선수들은 2006년 피파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 우승, 2008년 뉴질랜드 17세 여자 월드컵 우승,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북한 44년 만에 진출, 아시아권에서는 여자 선수들이 매번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또 그 다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도 신뢰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뢰를 통해서 추진됐던 아리스포츠컵은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의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남북에서만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대북 정책으로 어떤 정권에서는 남북한 지역에서 스포츠 교류마저 불허를 합니다. 그럴 때는 중국에서 제3국에서 축구대회를 하고, 남북한 지역에서 정부가 허용을 해주면 남북한을 오가면서 축구대회를 지금까지 22번을 했습니다. 2006년도와 2008년도 3년 동안은 우리 선수들이 평양을 6번 방문하고 북한 선수들이 남한을 4번을 방문합니다. 그 4번을 어디를 방문하냐? 제주도, 광양, 당진, 울산, 서울, 일산, 수원, 이런 여러 곳을 방문합니다. 전국 투어를 해서 전국 곳곳에서 남북 유소년 축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3년 동안은 정부가 남북한 지역에서 축구 대회를 불허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축구 대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남북한 지역에서 2014년부터 축구 대회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2008년도까지는 남북한 선수들만 경기를 했는데 2009년도 이명박 정부에는 남북 교류를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 대회로 이 대회를 바꿉니다. 경기도가 후원을 하면 경기도 수원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로 하고, 인천시가 후원을 하면 인천광역시 인천평화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해서 국제대회로 2009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후원하는 그 단체에 따라서 대회 명칭이 바뀌니까 경평축구 같은 전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북한과 합의해서 아리스포츠컵이라는 이름으로 대회 명칭을 바꾸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경평축구를 이어가는 대회 명칭을 아리스포츠컵으로 북한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아리스포츠컵이라는 건 뭐냐? 바로 아리는 우리 민족의 전통을 아리라고 합니다. 2014년 10월 경기도 연천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매번 대북 전단지, 즉 삐라살포를 합니다. 북한은 앞으로 대북 전단지가 날라오면 포격을 가하겠다 하고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에 연천 지역에서 대북 전단지를 살펴합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포격을 가합니다. 그 포탄 하나는 연천 읍사무소에 떨어집니다. 우리도 대응 사격을 합니다. 남북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군사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하고 있을 때 바로 20일 뒤에 제가 연천에 북한 선수단을 데려옵니다. 폭탄이 떨어졌던 그 지역에 남북 군사적 그 위기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화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진에 나오는 장면이 인공기입니다. 조선 인공기를 달아줬습니다. 정보기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 인공기를 달아줬다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파의 211개 국가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따로 있다. 206가 IOC 국가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따로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스포츠 교류에서 각각의 국기를 경기장에 달도록 돼 있다. 그러니 나는 국제 기준을 따를 것이다. 평양에서 열리는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에 우승을 한 대한민국 선수에게 북한은 저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애국가 연주와 국기 개양을 해줍니다.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는 스포츠의 그런 시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1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이렇게 긴장 완화를 시키면서 성공적으로 개최합니다. 2015년도 평양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2015년 8월입니다. 바로 5일 경기장입니다. 10만 관중. 이것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고의 관중이죠. 최다의 관중이죠. 이때 8월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 바로 그 장마에 의한 북한의 목함지뢰로 우리 부사관이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는
보복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합니다. 어마어마한 성능의 대북 확성기로 계속 북한을 비난하자 북한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무차별 포격하겠다라고 예고를 합니다. 우리 국방부는 철거하지 않고 계속 대북 비난 방송을 합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포탄을 쏟아봅니다. 어마어마한 포탄이 남한의 확성기에 날아오고 남한에서 대응 사격을 해서 남북 포격전이 벌어지면서 일촉즉발의 바로 전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저는 경기도 선수단과 강원도 선수단을 평양에 데리고 가서 개막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8월 19일이 개막식이고 8월 18일이 포격전이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8월 18일 밤에 북한의 관계자가 저를 찾아옵니다. 교장 선생, 이 축구대회를 강행하겠는가 하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축구대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한쪽에서 평화를 가져갈 수 있고 또 이것이 훗날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 올림픽 정신은 전쟁 기간에도 당사자끼리 스포츠는 계속돼야 된다고 나온다. 제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 관계자는 그날 보고를 하고 새벽에 저를 찾아옵니다. 교장 선생 뜻대로 내일 정상적으로 개막식을 하겠소. 그것이 개막식 장면입니다. 경기장에서는 중국팀과 경기하는 대한민국 선수들을 저 10만 관중이 응원을 합니다. 우리 덤포 이겨라. 경기장에서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KBS에서 실시간으로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과연 부모들은 걱정했을까요? 안심했을까요? 우리 부모들은 안심했고 우리 국민들도 안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평화는 이렇게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 이르에 북한이 포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열립니다. 아이들의 발끝에 시작되는 평화, 과연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에 북한은 원자폭탄의 7배에 해당되는 수소폭탄 핵실험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핵실험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닫습니다. 그리고 제3국 중국에서 교류하는 것도 다 중단시킵니다. 중국 단동 축구화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남북이 만나질 못합니다. 전쟁 위기 상황입니다. 저는 4.25 체육단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하자. 남북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에 중국 쿤밍에서 아리스포츠컵 대회를 열었습니다. 3개월 후면은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북한은 온다는 화답이 없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인 최문순 이사는 북한 관계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대통령 뜻을 전합니다. 2주 뒤에 김정은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아이들에서 발끝에서 시작되는 이 아리스포츠컵 축구대회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고위급 응원단의 파견을 이끌어냅니다. 이후에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연결이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휴전 국가입니다. 종전 선언을 하려면 미국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2018년 8월 강원도 선수들이 춘천에서 버스를 타고 평양으로 갑니다. 육로로 버스를 타고 갑니다. 4.25 선수들이 버스를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해서 춘천을 옵니다. 바로 사상 최초로 평양, 춘천, 육로 왕래 교류가 성사됩니다. 육로 왕래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는 매년 우리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평양을 가고 원산을 가고 이렇게 북한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 아리스포츠컵 대회에는 15세 남자 유소년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갖고 참가를 합니다. 남자 15세 선수들은 매번 다른 나라 선수들을 참가시킵니다. 브라질도 참가시키고 미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 호주 여러 나라 선수들을 참가시키는데 여자 선수는 남북만 교류를 합니다. 여자 선수들로.
그런데 같은 15세 남녀 선수들이 15일 동안 매번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 선수들의 우정이 쌓이고 사랑이 쌓입니다. 소년, 소녀의 가슴이 사랑이 쌓입니다. 8월에 평양에서 만났던 남녀 선수들, 그 선수들이 다시 10월에 춘천에서 만납니다. 2달 만에 다시 만나는 그 소년, 소녀들은 설레기 그지없습니다. 2달 전에 만났던 평양의 남자, 평양의 여자, 또 우리 남한의 여자, 남한의 남자, 소년, 소녀들은 그들을 다시 만나는 설레는 마음 먹고 서로 만납니다. 그들은 운동장에서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초콜릿도 주고. 처음에는 초콜릿을 줘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북한 관계자한테 줘도 된다고 좀 받아도 된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북한 관계자들이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남한의 소녀들이 북한의 소년 선수들한테 초콜릿을 주고, 아, 이것이 남북 교류구나. 그것을 지켜보는 어른들의 마음이 다 녹습니다. 춘천만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 지역입니다. 아, 저렇게 아이들이 저렇게 2달 만에 다시 만나서 우정을 나누는데 우리 어른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바로 유소년 축구대회는 사상과 이념이 없는 아이들의 만남에서 어른들의 만남을 녹이는 그런 대회가 됩니다. 만약에 성인들의 대회가 됐다면 승부에만 집착하고 승부에서 지고 이기고에 따라서 또 다른 갈등을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에서 발끝에서 시작되는 바로 이 유소년 축구. 이것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북한 4.25 지역당과 저는 합의를 했습니다. 다음 대회는 우리 원산에서 하자. 그리고 북한의 소녀 선수들이 노래를 합니다.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이 노래를 4절까지 들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 400여 명에 참가했던 춘천의 많은 응원단과 이 환송식에 참가했던 선수단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가는 버스에 몇백 미터를 쫓아가면서 우리 원산에서 다시 만나요 하면서 원산에서 만날 것을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2019년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원산에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했던 겁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원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강의 시작했을 때와 지금은 어떨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을까요?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2028년도에 북한은 49년 만에 메이저 스포츠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2028 평양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입니다. 정상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49년 만에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 메이저 스포츠 대회를 유치한 겁니다. 그럼 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참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큰 변화를 이끄는 대회가 될 텐데 그 대회에 앞서서 국제대회를 예비적으로 실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 내년 대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비공개로 북한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남한과 북한을 왕복하고 중국에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한 번, 북한에서 한 번, 미국에서 한 번 이렇게 대회를 열자. 북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사실은 노력합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이 심한 것은 뭐냐? 대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입니다. 지난 5월 저는 워싱턴을 갔습니다. 워싱턴에 미 국가조찬 기도회 실행위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를 갔습니다.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에는 거기에 출신들이 트럼프 2기 내각의 7명의 장관이 배출했습니다. 미국의 정책을 주도하는 정책연구소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대표 리치 로저스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리스포츠컵 대회를 소개했습니다. 이 대회가 남북을 오가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대회입니다. 아이들 대회입니다. 이것을 워싱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협조해 주십시오.
뭐 협조를 해주겠는데 아이들 대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5년 전에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5년 전에 중국은 지금 미국과 북한보다 바로 이 중국과 미국이 지금의 북미 관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동서 최고의 냉전기였습니다. 이때는 중국은 중국 사람을 만나는 걸 상상조차 하지 않고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들 만나는 걸 상상조차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1971년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과 미국이 같이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글린콘이라는 선수가 경기장으로 가는 버스를 놓쳤어요. 미국 선수가. 그러니까 다음 버스를 탔는데 그게 중국 선수단 버스입니다. 미국 선수 코에는 당황했습니다. 봉변을 당할까봐. 그런데 중국 선수들은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짱쩌뚱이라는 선수가 그 황산이 그려져 있는 실크 수건을 미국 선수에게 줍니다. 그들의 환대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인들은 미국인을 미워하고 죽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마음에 그 중국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기자단과 미국 선수단은 선수 한 명이 안 왔기 때문에 다음 버스를 경기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선수단 버스에서 바로 미국 선수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미국 기자단이 달려갑니다. 어떻게 됐냐? 봉변 나가지 않았냐? 미국 선수 코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들은 대단히 환영했고 나는 중국 베이징 꼭 한번 가고 싶어.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그게 세계적인 뉴스로 나갑니다. 모태똥이 그 기사를 봅니다. 모태똥은 미국 선수단을 초청합니다. 대회가 끝나자마자 미국 선수단은 베이징을 갑니다. 역사적 최초로 미국인이 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선 경기를 하고 미국 선수단은 베이징에서 중국 관광을 합니다. 그들의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미국인들은 엄청난 궁금해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억류해서 큰일을 당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었어. 그들도 재밌게 살고 있고 우리랑 똑같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왜 그들은 인권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우리는 왜 잘못 알고 있고 누가 이렇게 잘못 알려졌는지 모르겠어. 미국인들은 중국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키신저가 건너갑니다. 그리고 바로 역사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국교가 수립이 됩니다. 등소평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미국의 잘 사는 모습을 봅니다. 등소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이게 뭐가 중요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가 중요해? 지만 잘 잡으면 되지. 흑묘 백묘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격적으로 시장 개방을 합니다. 시장 개방의 시장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탁구교류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리치 로저스 미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소구 전동 대구 등소평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은 공을 굴려서 대구 큰 성과 북미의 수교 그리고 중국의 개방 시장 개방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는 소구 전동 대구라는 역사적인 말을 남겼는데 아이들에서 발끝에서 시작되는 이 아리스포츠컵이 워싱턴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소구 전동 대구를 인용하면서 아이들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이 평화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다면 정말 북한도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생각해 봤냐? 리치 조스는 제 얘기를 듣고 그것 뜻이 그렇게 달려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는 국무회의에 붙일 수도 있다. 대단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아리스포츠컵은. 그래서 아리스포츠컵은 이제는 다음 때에는 워싱턴에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원산에서 대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남북에 했던 그 평화를 그 남북한의 아이들이 왕복하면서 우리 민족의 만남 그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북미가 만나서 휴전에서 종전까지 그리고 자유로운 우리 남북한 주민들이 왕래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워싱턴에서
원산에서 아리스포츠컵 아이들이 발끝에서 했다는 그의 마법의 축구 평화가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얘기를 시작할 때 과연 원산을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바로 북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정부에서 신뢰를 얻은 것 중에 하나가 2007년도 피파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이 열립니다. 그때 제가 북한 공동단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월드컵 공동단장으로 남한을 내려옵니다. 북한 선수단을 이끌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인천공항에서 남한 사람한테 환영을 받아요. 서울에 올림픽 파크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서 북한 선수단을 열흘을 이제 체류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제가 북한 사람인 줄 알아요. 북한 선수단을 데리고 날마다 텔레비에 북한 단장으로 나오니까. 신기하죠? 근데 올림픽 파크텔에 있는 이 커피숍의 책임자 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단장님은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여기에 다른 북한 사람들은 다 배지를 달았는데 단장님은 배지도 안 달고 또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밀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북한 선수단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올림픽 파크 호텔 커피숍에 그 대한 탁구협회 정연숙 전무와 그 남북 합동훈련 문제 때문에 만나기 위해서 커피숍을 찾았는데 그 올림픽 파크 호텔에 있는 또 그 직원이 이 지배인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북한 비밀 요원이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올림픽 파크 호텔 관계자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무슨 일이 또 있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내가 남한 사람입니다 했는데 남한 사람으로서 북한 단장하는 거 이때가 최초의 기록이자 앞으로도 또 다른 기록이 누군가가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평양하면 김경성 초대소가 있습니다. 김경성 체육인 초대소는 바로 북한 여자축구의 월드컵 우승 기념으로 저에게 북한 정부가 지어준 겁니다. 이때 우리 통일부에도 예산 지원을 조금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기 초대소라는 게 뭐냐? 바로 특별한 사람들을 영빈관 같은 곳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모시는 곳인데 저기에 숙소가 한 60개 있어요. 그 60개에 그때 2009년도에 문을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천정형 에어컨, 벽걸이 TV 이런 게 최신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MBC 사장이 최문순 MBC 사장이 후원을 합니다. 그럴 때 LG 거를 사서 LG라는 이름을 다 떼고 MBC를 다 붙여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김경성 체육인 초대소에 가면 냉장고, TV, 그 에어컨에는 MBC가 붙어 있어요. 이게 북한 사람들은 MBC가 가전제품도 생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평양공단 땅무서입니다. 북한의 땅무서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스포츠 발전에 공로를 했다고 해서 35만 평방미터의 땅을 줍니다. 이 평양공단이 지금이 어떻게 됐냐? 그 하단의 사진에 조그맣게 보면은 북한의 여자 노동자들이 생산을 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2018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북한 관계자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2018년도 8월에 아리스포츠컵 평양대회 때 북한의 공장 책임자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공장 주인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북한 관계자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단지는 우리 정부, 즉 북한이 다 회수했다. 그러나 이 평양공단만큼은 아직도 김경성 교장 선생의 것이고 이 바로 김경성 교장 선생이 돌아와서 직접 운영하겠다라는 그러한 때가 오면 언제든지 우리는 돌려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
이것의 공장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대신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면 땅을 추가로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2018년도 그 당시에도 바로 그 인터뷰를 하고 최초에 제가 경평 축구를 다시 한번 부활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고 김정일 위원장한테 남북체육교류 계약서를 체결해 주십시오 해서 체결했던 이 남북체육교류 계약서입니다. 여기에 체결한 당사자가 북한의 4.25 체육단입니다. 4.25 체육단은 뭐냐? 북한의 국무위원회 산하에 군인올림픽위원회가 있어요. 그 군인올림픽위원회는 장관급 부서인데 바로 그 북한의 군인올림픽위원회가 바로 4.25 체육단입니다. 바로 4.25 체육단과 남북체육교류협회와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얼마 전에 적대적 2개 국가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는 남한 땅을 북한의 통일 대상 지역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 규약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한 땅이 북한의 통일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냥 북한은 더 이상 남한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 삭제시켰어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남조선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남한과의 대화하는 이 부서를 싹 없앴어요. 북한의 민화협, 민경련, 6.15 공동선언, 이런 모든 대남기구를 싹 없앴습니다. 통전부도 없애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통일부도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그러나 우리는 파트너가 있잖아요.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왜? 북한의 국무위원회 산하에 바로 4.25 체육단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파트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들과 연결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원산 대회는 어떻게, 워싱턴 대회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바로 남북체육교류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남북한 군인들이 총칼을 갖고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대회를 통해서 워싱턴에서 원산에서 이게 이제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저는 그 아리스포츠컵 대회에 남북한 군인을 섞어서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북한군과 남한군. 우리는 이제 국군체육부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제 파트너가 북한군 아닙니까? 제 북한 15세 선수들이 뭐라고 써 있냐면 소년병이라고 써 있어요. 소년병. 그러한 남북 군인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고 다가오는 2031년도에 세계 군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걸 군인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남북 공동 개최로 한번 추진하고 싶다. 이것은 북한의 뜻도 그런 부분들이 저하고 대화 속에서 있었습니다. 왜? 2028년도에 아시아 탁구 선수권대회를 북한이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정말 이제는 평화적인 부분을 북한도 원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한과 북한과 남북 군인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그러면 얼마나 총칼을 버리고 평화의 공을 잡는다. 그러면 남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그런 서로의 이질감이 없어질까요? 전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평화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바로 군인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가 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꿈이고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2번의 남북 스포츠 교류를 성사시킵니다. 그 대회 명칭이 바로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입니다. 바로 유소년 축구대회는 사상과 이념이 없는 아이들의 만남에서 어른의 만남을 녹이는 그런 대회가 됩니다. 총칼을 버리고 평화의 공을 잡는다. 바로 군인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가 마지막 꿈이고 앞으로의 계획입니다.